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자강연의 2일차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저자강연의 내용 정리한 거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비트코인보다 더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디지털 달러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게을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업을 필두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 시절에 많이 풀렸던 재난지원금을 근거로 뽑으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규모가 큰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차라리 장사를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재난지원금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좀 규모가 큰 식당인데 장사가 잘 안 되면 뭐 인건비, 관리비, 고정 지출 비용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차라리 그 고정 지출 비용을 아예 안 내고 수익도 포기하면서 차라리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나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시기에 여행이 힘들어지면서 해외 이주민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연 100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이제 유입이 됐었는데 10만 명, 20만 명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AI의 등장으로 인한 저숙련 노동자들의 대체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들은 AI가 발전하던 시대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올라왔었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치킨을 로봇이 만들어주고 기계나 로봇들이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농업권 노동자들도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대비되는 게 아시아권 노동자들인데, 경제활동 인구 추세를 보자면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노동자는 우하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동아시아권 국가들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뉴스 기사에서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2030 세대들이 그냥 쉬었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사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 이제 아시아 노동자들은 비교적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게을러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일할 사람이 없고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지고 일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정부의 적자로 가계에 흑자를 메꿔주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빚을 내서 가계로 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경제 성장에서 가장 특혜를 보고 있는 건 당연히 미국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미국과 달러를 무제한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무제한 달러 수합이 가능한 유럽 국가나 일본, 요렇게가 가장 크게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 미국의 노동자들은 점점 일하기 싫어한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폭 줄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빚을 내서 계속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간략한 배경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미국의 경제 상황으로 넘어가 보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근데 이게 지하 경제의 증가를 가져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하 경제라고 한다면 범죄 유통 자금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를 하고 약간 싸게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다 지하 경제라고 봤을 때, 미국 기준으로는 15년 동안 5%에서 10% 2배 가까이 오르게 되었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6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행 유튜버 분들이 아르헨티나나 남미 같은 데 가신 걸 보면은 매일매일 환율 변동이 극심하기 때문에 오늘은 자국 화폐 한 뭉치가 있었으면은 사과를 하나 살 수 있었는데, 내일이 됐을 때는 한 뭉치 반 정도가 있어야 사과 하나를 살 수 있는 뭐 이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이란과 같은 달러 암 시장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암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달러 암 시장이 판치는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대체 통화로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고, 이건 주로 신흥국 위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달러가 기축 통화로 자리 잡은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미개척된 분야, 예를 들면 디지털 화폐라던가 비트코인과 같은 분야에서 과연 미국이 이 자리를 넘겨줄 거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냐면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어요. 디지털 달러라고 이걸 부르고 있는데, 아직 그 명칭이 확실화된 건 아니니까 그냥 디지털 달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냐면, 이미 미국을 포함한 G7을 필두로 해서 디지털 달러의 테스트까지 완료가 됐다라고 해요. 우리 G7 사이에서 디지털 달러를 유통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돌아갈 수 있고 몇 대 몇의 비율로 맞춰야 현실의 달러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미 가실험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과거에 이제 현금이 주된 우리의 결제 수단이었고, 지금은 카드가 주된 결제 수단이고, 미래에는 디지털 달러가 주된 결제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달러가 주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냐, 이거는 파운드화랑 달러화가 기축 통화를 가지고 싸웠을 때 방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전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좀 더 기축통화의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1900년대 초반 때 파운드화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는지,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는지, 그 둘의 전략을 살펴보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국과 미국이 초강대국이었을 시절에 너네 얼마 이상 우리 돈을 보유하지 않으면 우린 너네랑 거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전략을 펼쳤다고 해요.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 이렇게 초강대국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너네 달러 없으면은 교류 안 해 라고 하면은 이 국가들은 달러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빌리기라도 해야 된다. 빚을 내서 달러를 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방식이 국가가 달러 빚을 내는 거였는데, 이 달러 빚이 34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 있는 달러 빚은 200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달러가 파산을 하게 되면 200조를 빌린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까지도 기축통화의 자리를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주도권을 바탕으로 디지털 달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작가님의 의견이셨어요. 그렇지만 디지털 달러가 전 세계에 상용화되기 전까지 비트코인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긴 하셨습니다.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을 때 다른 국가들도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에서 만드는 디지털 화폐가 한 종류가 있고, 남미 국가들이 합쳐서 만드는 디지털 달러가 한 종류가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항마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축통화가 지금 달러다 보니까 과연 미래의 기축통화 자리를 다른 국가에게 내줄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첫 번째로 달러를 많이 보유를 해야 된다. 안전자산으로서 달러를 좀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위험자산에 적당히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30대이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이거를 다 잃는다 하더라도 제가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기니까 좀 더 위험한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제가 만약에 60대라고 한다라면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현역에 비해서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추천을 하셨던 거는 미국 국채, 달러, 금, 일부 ETF 정도로 추천을 하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개최했었던 저자 강연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24년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중에 하나로 디지털 달러라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투자를 하시고 이런 거는 전부 다 개인의 책임이 따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직접 공부를 하시고 직접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확신을 얻으신 다음에 금융투자하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